여러분, 설날이면 허리에 차던 복주머니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복주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온 물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지만 밥 한 그릇을 남에게 먼저 내주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겨울밤, 그 집 문 앞에 누더기 입은 늙은 거지가 찾아옵니다. 부부는 마지막 쌀로 밥을 지어 주었고, 그날 밤, 그 거지는 옥황상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지요. 그런데 그 주머니에서 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욕심 많은 부자가 그 복주머니를 훔치면서 마을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그 복주머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주머니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야담입니다.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전라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조선 숙종 임금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해마다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내려보냈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쪼들려만 갔습니다. 봄이 오면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었고 가을이 와도 곳간은 텅 비어있기 일쑤였지요. 산에는 칡뿌리조차 남지 않고 들판에는 이삭 하나 줍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정마는 아직 따뜻하던 때였지요. 그 산골 마을에 돌쇠와 복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논 한마직이 없는 가난뱅이였지요. 돌쇠는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나갔고 복례는 이른 새벽부터 산비탈을 헤매며 나무를 캐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살림이었지요. 돌쇠는 황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 일도 제 집 일처럼 여겼고 새벽빛이 채 밝기도 전에 일터로 나가 해가 넘어가도록 땀을 흘렸지요. 복례는 그런 서방님의 마음씨를 꼭 빼닮은 여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에게 마지막 남은 보리떡 한 조각도 선뜻 내어 주었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밤을 새워 죽을 쏘어 날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가난은 해도 마음만은 천하제일 부자인 부부라네. 마을에는 여러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선량한 농부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최만석이라는 부자였습니다. 마을에서 논과 밭을 가장 많이 가진 자였지요. 흉년에도 소작인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2배, 3배의 이자를 챙겼고 남의 딱한 사정을 보면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최만석은 돌쇠와 복례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미련한 것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한테 퍼주기만 하니 평생 가난을 못 면하지.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마을에서 칭찬받는 것이 못내 배가 아팠습니다. 반면 마을 노인들과 떠돌이 거지들은 돌쇠 부부를 각별히 따랐지요. 두 사람의 문 앞에 오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수확은 유난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품팔이를 나가도 삭시 변변치 않았고 복례가 캐어온 나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지요. 쌀도간을 들여다보면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살림이 말라 있었습니다. 복례는 텅 빈 쌀독 앞에 쭈그려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쌀이라고는 두 사람이 이틀을 버틸 분량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돌쇠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삽작 앞에 낡은 도포를 걸친 늙은 거지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눈빛만은 어찌나 맑고 깊던지 보는 이의 마음을 저도 모르게 잡아당기는 기이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는 낮고 쉰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콜록 콜록. 사르르는 겨울바람이 노인의 낡은 도포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지요. 돌쇠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묻고 답하는 말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소. 늙은 거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지요. 어서 드시지요, 어르신. 방이 좁아도 따뜻하기는 합니다. 돌쇠는 곧장 아궁이로 달려가 나뭇가지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복례는 찬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쌀을 꺼냈지요. 이틀치 양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살려 밥을 지으며 복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쌀을 다 써버리면 내일은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잠시였습니다. 저토록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앞에 두고 쌀독을 닫을 수는 없었지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된장국이 차려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와 복례는 굶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맞잡았지요.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복례가 눈을 떴습니다. 노인에게 아침이라도 차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저절로 열렸지요. 그런데 방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자던 자리에 낡은 비단 복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리니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쌀 몇 톨이 들어있을 뿐이었지요. 복례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머니를 살며시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톨톨톨 작은 소리를 내며 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복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른 바가지를 갖다 댔습니다. 쌀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복례의 목소리에 돌쇠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저앉아 쏟아지는 쌀을 바라보았지요. 텅 비었던 쌀독이 차오르고 준비해둔 독이 하나씩 가득 찼습니다. 돌쇠가 넋을 잃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복례는 복주머니를 두 손으로 곱게 받들었습니다. 간밤에 늙은 거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쌀독이 가득 찬 것을 보고도 크게 기뻐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주 앉아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밥을 지었지요. 밥이 익자 복례는 맨 먼저 이웃집 할머니에게 밥 한 그릇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제 굶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였으니까요. 그렇게 넉넉해진 살림을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나누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쌀을 내어 주었고 떠돌이가 문을 두드리면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겨울을 나기 힘들다 하면 쌀독에서 쌀을 퍼다 날랐지요. 이상한 것은 그렇게 퍼내고 나누어도 쌀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어줄수록 오히려 살림이 더 넉넉해지는 느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따뜻한 방 안에서 복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요. 복례는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도 함께였으니까요. 혼자였다면 저도 쌀독부터 걱정했을 것이올시다. 타닥타닥 화롯불이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날들이 무색하리만치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돌쇠네 집에 복이 깃들었다네. 봄볕처럼 번져나간 그 소문은 머지않아 마을 구석구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욕심 많은 최만석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지요. 최만석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품팔이꾼 집에 무슨 복이 깃들겠어. 헛소문이겠지. 그러나 돌쇠네 살림이 나날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부부를 따르는 것을 보자 최만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남의 복을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법이지요. 최만석은 슬금슬금 이웃들을 붙잡고 캐물었습니다. 돌쇠네 집에 무슨 보물이라도 생겼다더냐? 이웃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복주머니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늙은 거지가 두고 간 비단 복주머니에서 쌀이 끝없이 나온다는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그 말을 듣자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편 복례는 까닭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주머니 소문이 마을에 퍼질수록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요. 밤이면 복주머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것을 숨겨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복례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서로를 밀어내며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례는 복주머니를 찬장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지요. 하늘이 준 것을 사람이 지나치게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잠에서 깨어 부뚜막 쪽으로 걸어가다가 찬장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복주머니를 두었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복례는 눈을 의심하며 찬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복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일어나 살펴보니 방문 쪽 창살이 뜯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화가 나십니까?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허나 원수를 지어봤자 내 마음만 더 무거워질 것이요. 누가 가져갔든 그 사람이 복을 잘 쓰면 그만이지요. 그 말을 들은 복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서방님이 있다는 것이 복주머니 하나보다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복례는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바깥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울고 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복주머니는 사라졌어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무언가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한 두렵지 않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며 두 사람을 고요히 감싸 안았지요. 복주머니가 사라진 뒤에도 돌쇠와 복례의 살림은 신기하게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쌀독은 여전히 넉넉했고 찬장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지요. 마치 복주머니의 기운이 집 안 구석구석에 이미 깊이 스며든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의 집을 더욱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픈 이는 죽 한 그릇을 얻으러 왔고 배고픈 이는 밥 한 술을 얻으러 왔지요. 돌쇠와 복례는 누구 하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날들이 쌓이자 마을에는 이상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저 집을 돕고 저 집이 또 다른 집을 돕는 일이 자연스럽게 번져나갔지요. 어느 눈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바깥에서 장작을 패어 들어오자 복례가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낡은 방이었지만 화롯불이 타닥타닥 피어오르고 창호지 너머로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저녁을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돌쇠는 숭늉사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이보다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소. 복례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지요. 복례는 소리 없이 웃으며 다시 아궁이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서방님. 한방눈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온 마을이 하얗게 덮이는 그 밤, 돌쇠와 복례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 불빛이 어찌나 포근하던지 지나가던 나그네도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 길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겨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그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네. 그 평화로운 날들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가장 고요할 때 폭풍이 몰려오는 법이지요. 최만석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돌쇠네 쌀독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복주머니 이야기가 파고들었지요. 욕심이란 한 번 불이 붙으면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고 잠을 자도 몸이 풀리지 않았지요. 오로지 그 복주머니 하나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최만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깊은 밤, 온 마을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검은 도포를 둘러쓰고 담장을 넘었지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돌쇠네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쪽 창살에 손을 댔습니다. 창살은 소리 없이 뜯겨 나왔지요. 최만석의 손이 찬장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비단 복주머니를 쥐었을 때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복은 내 것이다. 최만석은 그 생각 하나를 품고 담장을 넘어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만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복주머니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쌀이 쏟아졌지요. 최만석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얻으려고 주머니를 마구 흔들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쌀이 뚝 멈추더니 이번에는 시커먼 벌레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주머니를 내팽개쳤지만 벌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 가득 걸레가 들끓었지요. 욕심으로 가득 찬 손이 쥔 복주머니는 이미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집에서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지요. 최만석네 방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 밤마다 비명이 새어나온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흘째 나오지 않는다는 말들이 마을 안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급기야 이웃 아낙네가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았다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요. 방 안에 시커먼 벌레떼가 들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최만석의 집 앞에 섰습니다. 욕심으로 남의 복을 훔치면 그리 된다더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로세. 그 말이 돌쇠와 복례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그 소식을 듣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한편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아무리 욕심쟁이라도 저런 꼴을 당하는 것은 가엾은 일이었습니다. 돌쇠도 마당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지요. 복주머니를 가져간 것이 최만석 영감이었구나.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가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진눈깨비였지요.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복례는 그 차가운 바람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대답은 이미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복례는 돌쇠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지요. 서방님, 우리 최 영감 댁에 가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눈썹을 찡긋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복주머니를 훔친 자인데도 말이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 잘못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이윽고 돌쇠가 천천히 일어서며 도포를 여몄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최만석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최만석의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지요. 눈 아래는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았고 뺨은 홀쭉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도둑질한 자가 도둑 맞은 자를 마주한 것이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 안 치우는 것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최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망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먼저 내밀어졌으니까요. 그 순간 최만석의 가슴 안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욕심만을 좇으며 쌓아 올린 담벼락이 복례의 웃음 한 번에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었지요. 돌쇠와 복례는 최만석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참으로 참담했지요. 벌레가 쓸고 간 자리마다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뒤집힌 세간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습니다. 오래도록 환기를 시키지 않은 탓에 퀴퀴한 냄새가 방 안 가득 배어 있었지요. 돌쇠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걸레를 챙겨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묵묵히 아무런 원망도 없이 쓸고 닦고 치웠습니다. 최만석은 방 한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피했지요. 고개를 떨구고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의 주인이 지금 자신의 집을 치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최만석의 가슴 안에서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 아래에는 더 깊고 오래된 것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외로움이었습니다. 논과 밭을 많이 가졌어도 창고에 곡식이 쌓였어도 최만석의 곁에는 늘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는 소작인들만 있었을 뿐 진심으로 곁에 있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욕심이 사람을 밀어낸다는 것을 최만석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차츰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공간만큼 최만석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비워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집 안이 말끔히 정리되었을 때 최만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잘못했소. 내가 크게 잘못했어.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남 앞에 무릎 한 번 꿇어본 적 없는 자의 참회였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내 최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최만석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요. 그러나 최만석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레 소동이 마을에 퍼지면서 최만석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지요. 수십 년을 같은 마을에서 살아왔어도 그동안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작인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장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못 본 척 몸을 돌렸습니다. 최만석은 처음으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 최만석의 집 지붕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한쪽이 무너져 내렸지요. 창고의 곡식은 쥐가 파먹었고 논두렁은 얼어붙어 봄이 되어도 제때 녹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자가 하나씩 잃어가는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무너진 지붕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욕심이 걷어낸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돌쇠가 마을 장정 며칠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어깨에는 지붕을 고칠 새 이형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돌쇠와 마을 장정들은 아무 말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석가래를 바로잡고 새 이형을 덮었지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손길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최만석은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 하나 보태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지요. 평생 남에게 베푼 것이 없었으니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복례가 최만석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드시지요. 따뜻한 것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만석은 고개를 저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신세를 지겠소. 복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낯이 없으면 없는 대로 드시면 되옵니다. 밥은 낯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최만석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웃음이었지요. 얼마 만에 지어보는 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단단히 굳어있던 최만석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겨났지요. 봄볕이 언 땅을 녹이듯 그 틈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만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소작인을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는 것이 서툴렀고 이웃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낯설었지요. 평생 남을 이용하는 데만 익숙했던 사람이 베푸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만큼 더디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지요. 하늘이 내려앉은 듯 시뻘건 불꽃이 치솟았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불길은 가장 가난한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 동쪽을 향해 달려갔지요. 돌쇠네 집이 바로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복례는 불길을 보자마자 이웃집 아이들을 끌어안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돌쇠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불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바람은 더 거세졌고 불길은 돌쇠네 집 지붕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만석이 자신의 창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창고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소작인들에게서 거둬들인 곡식과 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다들 여기 불 끄는 데 쓸 것들을 가져가시오. 내 창고의 것은 모두 마을 것이오. 최만석의 외침이 불길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창고에서 가마니를 꺼내 불길을 두드리고 항아리를 들어 물을 퍼 날랐습니다. 최만석도 함께였습니다. 두 손이 새까맣게 그을리도록 불길 속을 오갔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불길이 잡혔습니다. 돌쇠네 집은 처마 한쪽이 그을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최만석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재투성이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그 얼굴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홀가분함이었습니다. 평생 움켜쥐기만 했던 손이 처음으로 내어주었을 때 그 손이 이토록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최만석은 그제야 알았지요. 복례가 최만석의 곁으로 다가와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최만석은 두 손으로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불길이 지나간 하늘에는 차갑고 맑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들에 대한 눈물이었지요. 불이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그을린 처마를 바라보며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지요. 어디선가 낯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복례는 빗자루를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삽작 앞에 낡은 도포를 걸친 늙은 노인이 서 있었지요. 그 맑고 깊은 눈빛을 복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하룻밤을 묵어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복례의 손에서 빗자루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렸지요. 돌쇠도 어느새 마당으로 나와 노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준 복주머니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느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허나 너희 집 쌀독은 여전히 넉넉하고 이웃들은 여전히 이 집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복례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주머니가 사라진 뒤에도 살림이 줄지 않았던 까닭을, 이웃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던 까닭을 말이지요. 복주머니의 기운이 집 안에 스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고 베푼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다시 돌쇠와 복례에게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 비단으로 곱게 지은 복주머니였습니다. 처음 두고 간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이번 것은 빼앗길 염려가 없느니라. 욕심 있는 자의 손에 닿으면 한낱 헝겊 조각에 불과하니까. 복례가 두 손을 모아 복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리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마치 사람의 손을 잡는 것처럼 포근한 온기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어르신. 복례가 불렀지만 노인은 이미 삽작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아 아침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지요. 두 사람이 뒤따라 나가보았지만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걸어간 자리에 하얀 서리꽃이 소복이 피어 있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을이 기지개를 켜듯 살아났지요. 논두렁에는 새풀이 돋았고 산비탈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긴 겨울을 버텨 낸 사람들의 얼굴에도 봄볕처럼 환한 기운이 돌았지요. 그리고 그 봄에 최만석은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작인들을 불러 모은 최만석은 그동안 받아 온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지요. 수십 년간 이자에 허리가 휘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만석은 창고 문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흉년에 빼앗다시피 한논 몇 마지기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길이 많았습니다. 저 영감이 갑자기 왜 저러는 것이요? 무슨 속셈이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나 최만석의 행동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결같았지요. 봄 농사철에는 먼저 나서서 일손이 모자란 집을 도왔고 가을 수확이 끝나면 곳간이 빈집에 쌀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자리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것이 채워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노인이 최만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영감, 이제야 사람 됐구먼. 투박하고 짧은 말이었지만 최만석은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물로도 권세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을 이제야 얻은 것이었지요. 욕심이 응징받은 것은 벌레 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응징은 평생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따뜻한 사람의 정을
가장 늦게 깨달아 버렸다는 것이었지요. 그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와 복례의 집 마당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부른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발걸음이 저절로 그리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차려입고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볕이 드는 처마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만석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례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새 복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이 비단 위에서 반짝였지요. 복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곁에 있던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받아들자 복례가 말했습니다. 복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란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지. 그 말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색동 헝겊으로 작은 복주머니를 만들어 허리춤에 차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이 마을에서 시작된 것이 이웃 고을로 퍼지고 다시 먼 고을로 번져 나갔습니다. 복주머니를 차는 까닭을 묻는 이에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은 주머니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기는 것이라지요. 돌쇠와 복례는 그 뒤로도 오래오래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살림이 크게 불어난 것도 아니었고 벼슬을 얻은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으면 언제나 열어주었고 손을 내미는 이가 있으면 언제나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두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 대신 웃음이 늘었고 집안에는 가난 대신 온기가 쌓였습니다. 베풀수록 채워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갔지요. 옛말에 인심이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복은 하늘이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날이면 사람들이 복주머니를 차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에 담긴 것은 쌀이 아니라 먼 옛날 전라도 산골 부부가 한겨울 밤 낯선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의 마음이었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